그러니까 우리는 매달리기만 하면 애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또한 불완전 애착이에요. 마마보이 뭐 이런 애들 있죠.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마마보이, 파파걸, 뭐 마마걸. 그래서 고등학교 아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애기들처럼 검열받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붙으면 이 애착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아이가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일단 엄마가 떨어지면 공포스럽죠. 불안하죠. 근데 일단 불안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다시 장난감에 몰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예요. 아, 엄마가 잠깐 볼일을 보러 가셨구나. 근데 내가 잘 놀고 있으면 엄마는 곧 돌아올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되게 구리구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최근 5년 중에 아마 보통은 하루 이틀 그러고 나면 좀 괜찮고 뭐 이러잖아요. 쭉 스트레이트로 이게 연달아 오면은 네, 강도도 있지만 빈도도 있잖아요. 빈도도 쉽지 않은 한 주여서 근데 또 오늘 아침부터 비도 오고 방송은 아마 이게 5월 하반기쯤 나갈 수도 있어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제 옷차림이 좀 더워 보일 수도 있는데 몸도 괜히 으슬으슬하고 그리고 눈도 팅팅 붓고 꼬라지가 영 안녕하지 않은 꼬라지라서 그래도 옷이라도 좀 화사하게 입어보려고. 얘가 좀 작은데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날도 스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얼굴도 칙칙하고 우리 나이에 얼굴 칙칙하면은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추하잖아요. 립스틱도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뭐 그 얼굴이긴 한데 한번 활기차게 해보려고 옷은 화사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뭔 얘기를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쟤는 뭐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자, 얘가 지금 6년 만에 6년 아니겠구나. 얘가 언제 우리 집으로 들어왔냐? 2018년도 2018년도 한 6월 6월 달에 저희 집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이름은 후마. 후마고요. 저희 아들의 애착 인형입니다. 애착 인형. 그래서 오늘 우리 후마가 애착 인형인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라 이 군번줄이거든요. 군번줄. 얘가 우리 아들 군대 후임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인형이 집에 있었는데 맨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부대를 갔더니 관물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게 인형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저 인형 이게 갖다 놔도 되는 건가? 이제 친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선임이 저희 아들이 이제 이등병일 때 이등병 네 선임이다 하면서 그 푸 인형이었대요. 그런데 인사하라고. 그래갖고 지 후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원래 여기 제가 또 지워주느라고 이게 좀 잘 지워지는 걸로 하든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직으로 쭉 거버려갖고 지가 이제 일병일 때 여기 이렇게 짝대기 2개에서 얘는 2병이고 지가 상병일 때 얘 1병 그렇게 해서 본인은 병장으로 제대를 하면서 얘는 상병으로 제대를 한 친구인데 얼마나 거기서 뭐 하여튼 휘둘렸는지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에 이게 약간 무슨 자갈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한쪽 다리는 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진짜 칼질 한 번 안 해보고 지 입으로 들어가는 라면 말고는 끓여본 적이 없는 놈이 취사병을 하다 보니 뭐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어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침낭에서 잘 때 얘를 꼭 배에 얹고 이렇게 자서 애착 인형이 된. 그래서 우리 후마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응? 인사해라. 예. 인사하고.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이런 후마의 존재가 그냥 인형으로 끝났겠죠. 인형으로. 근데 얘는 뭐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이제 저는 반려식물을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반려식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번은 김남길 씨 인스타에 이름이 머루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글을 쓰잖아요. 인스타에. 물이 머루 뭐 이렇게 썼는데 쟤는 무슨 팔자에 물이라는 호칭을 붙이냐. 제가 이제 에휴 좋겠다 너는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왜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잖아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어요. 사춘기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면서 꽃이 폈길래 너무 예뻐서 아유 어떻게 그냥 제 아파트에서 화분 키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걔 나이도 많아. 그래서 꽃이 또 폈냐 하고 막 예뻐하니까 세상에 그거를 질투를 하더라고요. 너는 뭔데 거기서 꽃 하나 핀 거 갖고 이렇게 저걸 하냐고 기억도 못해요 걔는. 저는 이제 반려식물 움직이는 거는 남들은 벌레가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움직이는 건 다 저한테는 적이고 무섭습니다. 근데 뭐 동물이고 뭐 자동차고 뭐예요 킥보드고 뭐 두 다리를 가진 새고 뭐고 하여튼 닭이고 하여튼 저는 움직이는 애들은 다 저한테는 일단 적으로 간주한다. 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내가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 부대에서 전우애를 불태웠던 여군 후마를 오늘 사실은 주제에 맞춰서 인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이제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심리학만 전공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 말고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근거 없이 그냥 어설프게 그러니까 근거가 뭔데? 근거를 못 대요. 그리고 근거를 안 돼요. 근데 자기 타이틀이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남의 영역을 함부로 전문성도 없이 추가 공부도 안 하고 침범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못 견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후마를 애착 인형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애착이 없을까요? 저는 얘가 애착 방석이에요. 항상 제 등에 이렇게 기대고 하는데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2020년도인가? 네. 금남규 씨 생일날 선물로 보내고 싶어갖고 이렇게 굿즈로 만들었는데 30cm인가 뭐 30cm인가 거기다가 넣을 거를 넣으라 그래갖고 얘는 못 보내고. 근데 제가 사실은 사실 사업 시작할 때 하도 이제 걱정이죠.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 나이에 제가 일을 하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심적으로는 이제 걱정이 워낙 많이 되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다 사회생활 겪으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시달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본인들도 그런 판에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장애인의 존재라는 게.
근데 또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던 게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니까 이거는 뭐 온 천지가 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그냥 핫바리, 예, 바지, 빙다리 핫바지로 이제 진짜 보는 그거를 겪었을 때 사실은 만들어 놓은, 예, 이거 쿠션인데, 이렇게 항상 힘들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앉으면 좀 위안이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애착 남길이라고 애착 남길이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얘고요. 하나는 집에 있는데 저희 방에 있어요. 근데 부정 탈까봐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그게 그 존재가 그 존재인지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어서 걔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착 인형이라고 해서 있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거의 대부분 핑크고요. 거의 대부분 토끼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뭐지? 애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건 아시겠죠? 예. 애착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대리 애정 대상? 이게 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의 대상이 예를 들면 가장 아기들한테는 누구예요? 처음 만난 양육자, 나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안전을 담보하는 내가 처음 만난 양육자.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엄마이기는 하지만 그 애착 대상이 365일 내 옆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의 어떤 그 애정과 그 안전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을 사물화하는 게 애착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이 후마가 애착 인형인 이유는 뭐예요? 가장 힘들 때. 사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놈이 어딨어요? 뺄 수 있으면 다 빼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 가긴 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도 뭔가 내가 분리돼 있지만,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썼던 그때가 아니었어요. 중간이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공중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계속 이 사회적인 애착 대상들하고 뭔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애착의 대상을 여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뭐 예를 들면 엄마 걱정할까봐, 근데 뭐 진짜 안 그러면 타령하고 싶은데 타령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하소연들을 조용히 나눌 수 있는, 너무 바쁘니까 뭐 다이어리에다 쓰는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뭐 있어도 쓸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얘를 배에 얹고 자면서 나 오늘 하루 나 진짜 고생하지 않았냐? 유유 하면서, 이게 애착인데 왜 애착을 인위적으로 만들죠? 제가 이 친구를 옆에다가 놓은 게, 이 친구는 그냥 되게 이렇게 싸게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산 친구인데, 그때 제가 누구랑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공무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진짜. 아니 이게 완전히 비상식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데 내가 이겼어요, 사실은. 제가 이겼습니다. 사과받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 찾아봤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자기가 안 찾아봐서 모르는 걸 없다고 우기고 난 돌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에 있을 때와 또 이 사회로 나왔을 때는 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필요한 노트랑 뭐 이런 게 있어서 갔다가 딱 얘를 봤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당근이에요, 당근.
그러면 얘는 나의 그 순간,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허전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다 일일이, 저도 뭐 남편도 있고 언니도 있고 뭐 남동생도 있고 하지만 각자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나 뭐 힘듦을 다 말로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쏟아내지만. 근데 그럴 때 얘를 보니까 갑자기 그냥 오늘 막 화냈던 게 잊혀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얘는 애착 남길이고, 얘는 애착 당근인데, 얘는 저쪽에서 항상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 그래서 제가 쓸고 닦고 열심히 먼지도 안 타게 해주는 대상. 사실 이게 애착이거든요. 근데 누구 맘대로 애착 인형 해갖고 토끼를 다 풀어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착이라는 존재의 엄중성을 모르고 그냥 상술로 만든 거잖아요. 애착 인형해서. 그러면 어떤 친구한테는 애착 이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뭐 담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베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인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쿠션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보통 애착하면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애착 인형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인도 불완전 애착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하고 분리해서 잠을 재웠을 때 엄마 품에서 자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이제 저희 언니가 사준 약간 이렇게 벌처럼 생긴 쿠션이 있었고, 자동차 같이 생긴 쿠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침대에다가 놓고 제가 재워주고, 제가 방으로 가면 잠은 드는데 자다가 깰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깜깜하고. 그때 걔를 엄마 대신으로 끌어안고 잤던 이름이 있어요. 붕돌이와 붕순이. 걔네들 정말 옆구리가 터져서 안에 있는 소음이 다 기어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꼬매다 버린 애들인데, 그러니까 애착의 대상은요,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각각의 시기와 각각의 사연과 각각의 자기가 그 애착을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인터넷 애착 인형 이렇게 찾아보면 전부 다 토끼가 다 나오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 오늘 제가 주제로 한 애착이라는 주제는요, 되게 흔한 주제고, 보통 뭐 애착? 뭐 그거 그냥 뭐 아무나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방송에서 다 나오던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 하나를 의뢰받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일반 그런 개별적인 그냥 그런 상담은 아예 회사 프로그램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일과가 아닌 뭐 주말이나 이런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진행을 해줄 수는 없었고요. 근데 너무 사연이 딱해서 제가 그 엄마가 도대체 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19살인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뭐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더라고요. 뭐 상담센터도 가보시고, 그래서 뭐 검사도 다 해보시고, 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여기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도 갔는데, 아니 뭐 좀 많이 우울하고 좀 불안이 높다, 약을 처방해줬대요.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애가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약이 굉장히, 그러니까 신경을 릴렉스 해주는 의미도 포함되다 보니까 되게 졸려요. 저도 먹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약을 좀 줄였어요.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래서 그 엄마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끊고 나니 더 이상 이제 문의할 데가 없는데, 이제 건너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진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너무 딱한 사정 때문에 그냥 제가 병명만 알려줬어요. 그 아이, 병명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19살인데,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의 분리불안이 요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제가 나름의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그 친구는 19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인분들에게 하게 됐거든요. 제 주변에 20대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 이렇게 해서라도 아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다들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들하고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듣지만, 이제 제가 2016년도에 박사과정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뭐 그때는 공부하고 논문 쓰고 창업하고 이러느라고 정신도 없었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상담은 엄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모든 책임을 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상담이 의뢰가 들어오고, 근데 이 엄마한테 아무리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뭐 좀 더 어린 아이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냐면 understand, 이해는 해요. 근데 인정하진 않아요. 그냥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해서 뭔가를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꿔요. 알겠다고만 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길래, 제가 이거는 내가 지금 뭐 돈 벌려고 하는, 뭐 물론 돈도 벌어야 되긴 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모 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도 또 부모 교육 해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어요. 알겠대요. 뭔지는 알겠대요. 근데 안 해요. 근데 교육의 효과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백날 교육하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는 사후 치유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제가 오늘의 주제로 얘기한 게 좀 되게 서두가 길어 보이지만, 이 애착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2019년도부터 쭉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보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겹쳐지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애착이 어떻게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가 있죠? 제가 그 친구의 병명을 분리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분리불안은 애기들한테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보통 분리불안의 그 검사는요, 보통 분리불안의 검사는 아기 때 많이 합니다. 보통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사이에 많이 해요. 그래서 분리불안의 검사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거 뭐 많이 노출이 돼서 아실 거예요. 이제 아이랑 엄마랑 작은 방에서 이제 같이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가, 엄마가 어느 순간, 뭐예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애가 잉 하고 울겠죠? 근데 이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애들은 띵 하고 울다가 도로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갖고 거기다 몰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한 30분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그걸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럼 또 엄마랑 같이 놀아요. 이게 이제 그 애착 검사의 아주 그냥 흔한 기본 검사예요. 이 애착 검사에서 그러면 그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애착의 안정화의 개념. 이게 뭐냐면 잘 붙고 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리기만 하면 애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또한 불완전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마보이 뭐 이런 애들 있죠.
있죠.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마마보이, 파파걸, 뭐 마마걸.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물론 무슨 일 있으면 뭐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애기들처럼 검열받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의 개념에서, 분리불안에는 제가 이제부터 쭉 분리불안의 이제 그 증세들, 그러니까 불완전 애착으로 인한 성인들이 보여지는 행태들에서 한 형태를 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랑 떨어지지 못하고 딱 붙어 있으면 쟤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건가 봐.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맨날 붙어 있고 맨날 전화해도, 아니 연애 초기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나는 안 했겠어요? 나는 했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붙으면 이 애착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아이가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일단 엄마가 떨어지면 공포스럽죠. 불안하죠. 근데 일단 불안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다시 장난감에 몰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예요. 엄마가 잠깐 볼일을 보러 가셨구나. 근데 내가 잘 놀고 있으면 엄마는 곧 돌아올 거야. 이게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진 불완전 애착 상황에서는 계속 엄마가 못 가게 막 붙든다던가, 그래도 강제로 분리를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고만 있어요. 이것도 불완전 애착의 그 아이들의 검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반대는 없을까요? 반대도 있어요. 왜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거나 말거나 지 장난감만 갖고 놀아요. 그럼 엄마가 들어오죠? 안 반가워 얘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것도 불완전 애착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계속 붙어 있으면 애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기들이던 연인들이던 사람 관계에서 늘 붙어 있어야 내가 너무 짜증나는 게, 이런 기본도 무슨 맨날 붙어 있는 거 지금 무슨 인과부부라고 막 그런 멀쩡없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탤런트였는데 자기는 금술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항상 뭐든지 와이프랑 같이 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내분은 일반인인 분인데 자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큰데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남편도 항상 같이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잖아. 그러면 친구들 모임이든 운동이든 산책이든 혼자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대동할 수 없는 자리도 있는데 자기는 꼭 거기에 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계속 전화하고. 이게 외부로 보이면은 되게 사랑으로 오인된, 왜곡된 사랑으로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불완전 애착의 하나의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불완전 애착이 성인에 이르렀을 때 이 안정 애착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분리불안. 이건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분리불안이다. 그러면 이 분리불안인 증세가 어떤 걸 의미하며 이때 엄마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애착을 그러면 형성해주는 요인은 뭔지. 그럼 이 요인을 알면 설령 그 아이가 보이는 분리불안의 형태가 청소년기에 나타났던, 성인기에 나타났던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네.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해결을 해주면
건강한 독립체의 성인으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건강한 독립체의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번 주 일주일에 너무 많이 진을 빼서 지금 가슴이 좁좁하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되게 힘드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애착에 대한 부분이 왜 제가 오늘의 주제로 정했고, 오늘의 주제 외에는 다음 시간에 또 소환해 올 사실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이 맥락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얘기하면, 제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분리불안 단계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화가 되는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완전 애착 단계에서 불완전 애착 단계를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면 정서장애로, 많이 들어보셨죠? 정서장애를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면 정신장애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진화는 뭐 생물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에게도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신장애를 계속 파고 들어서 맨 원초단으로 내려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 애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애를 귀여워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뭐 아이를 뭐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맞지만,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아이 말고도 다른 형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애착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이것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그러면은 뭐를 해야 할까? 이 애착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애착을 해주는 방법을 찾는 방법보다는 정말로 극단적인 분리불안이나 극단적인 이 불완전 애착으로 인한 정서장애로 가지 않기 위한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아이와의 관계 맺음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착. 그러면 제가 많이 또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 3살 때요, 저도 그 검사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안전 애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릴 때 안전 애착 상태로 있던 아이들은 급변하는 환경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애착이었더라도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분리 상태가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에 이 아이한테 적용이 되면 이 아이 또한 극심한 분리불안을 겪고 그 분리불안이 정서장애로 이어지고, 그 정서 단계를 그 정서 단계에 부모든 이 애착의 대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정신장애까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서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리불안이 있는 건데, 이 분리불안 단계에서 이게 그냥 맹 놓고 그냥 둬버리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신체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정신장애로 가는 어떤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서장애는 사실 거의 대부분 약물 치료가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 어떤 상태,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하는 신체화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청소년기의 분리불안은 정서 상태에서 다루어 주면,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부모님이 그 방법을 잘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서 단계인 그 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 원인이 애착의 불안정성이기 때문에 애착을 먼저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착이 아까 뭐라 했죠?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엔 신뢰가 이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문제 행동이 줄어들면서 차츰 이 아이는 정상의 궤도로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으니까 엄마 좀 답답하니까 소아청소년과를 가고 거기서 약 처방을 받아놓으니 애가 맥을 못 추고 오히려 더 일상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아직 뇌가 다 완전히 완성되지도 않은 애인데 싶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까지 이런 상담이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아 근데 제가 요 말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뭐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의사였는데 뭐 요즘 각종 매체에 나오셔서 아니 메디칼에서 물론 정서라는 부분이나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심리학, 그러니까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과 정신 분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의 약간 뇌과학적인 부분을 정신과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정신과는 저도 다녀보고 뭐 하지만 상담 시간이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주로 메디슨 쪽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거기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정신분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 시대에는 거의 함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의학 분업이 되기 전에 의사가 약도 처방하고 뭐 약도 조제하고 했던 게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장애와 정신장애에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장애는 주로 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가가 맡아요. 상담심리나 임상심리나 이쪽으로 맡고 상담을 진행해보는 과정에서 아, 이 친구는 약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단순한 뭐 마음의 어떤 질환이나 정서의 어떤 불안이 아니라 어떤 이거 기저적인 어떤 뇌에 문제가 발생한 신호가 보이면 그게 뭐 ADHD 같은 경우 그러면 혼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정신과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아, 이쪽의 약물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평생 약물 치료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쪽 영역에 들어와서 근거도 없이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도 좀 전문가라고 하겠죠. 근데 저희도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가 2학기 수업을 만약에 2년 동안에 4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읽는 논문이요 수백 편이에요. 근데 메디칼이고 의사고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 도대체 그 논문은 제대로 읽기나 한 건지. 그리고 보통 이제 무언가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는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감정을 뭐 80개로 나눴다. 왜? 180개면 안 되는 거고 800개면 안 되는 건가? 그럼 80개로 나눈 근거는 제시해야 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나누고 싶어서 나눠놓고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뭐 저는 이렇게 심리 오남용하는 뭐 완전히 뭐 사기템이라고는 할 수 없죠. 뭐가 됐던 간에 저 소아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역을 너무 침범을 하고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제가 우려를 표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저한테 의뢰해서 오신 분도 예. 이제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리 상담은 언어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부딪혀서 소아 청소년과 서울대로 왔는데 거기서는 그냥 해준 게 우울증 약하고 항불안제를 처방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체계화돼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정서나 정신이라는 것이 신체, 우리 의사들도 그렇죠? 피부과 다르고, 신경과 다르고 다 있잖아요. 저도 신경과를 다니지만
신경도 신경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혈관 뭐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러죠? 척추 쪽 신경, 뭐 자율신경 쪽 담당하는 신경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 지배를 하는 신경과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같은 신경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뭐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그걸로 누군가한테 처방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자기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다 이쪽으로, 그래서 의뢰서도 써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가 공부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라는 걸 그냥 착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막 남용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분 제가 계속 안 먹죠, 묵시죠. 제 개인적 으로 보고 있어요. 제 나름으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근거를 대라. 근거가 명확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제가 공부한 상태에서 그 근거는 없었어요. 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거기까지 못해서 근거를 저도 모를 수가 있으니 그럼 네가 되면 내 인정하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이 정도로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조현병 뭐서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정신장애들, 뭐 망상 뭐 이런 정신장애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폐쇄병동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상심리에 해당하는 주로 약물 치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 장애라는 게 붙었다는 건 사실은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장애라는 게 붙으면요, 획기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치료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서 장애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냥 약간 우울증이 있어는 장애로 보지 않아요. 그걸 정신장애, 정서장애로 보지 않아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지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잠시 알았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중요한 애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성인이 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 이거를 제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들으시면 맞는 거는 같은데 그러면 너무 여사 다잖아,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면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시간과 그 다음에 다른 거로 이렇게 내가 설령 약간 집안에서의 뭐 부모님하고의 약간 애착 관계가 불완전 애착이었어도 사회에 나가서 친구든 선생님이든 제2의 단계, 가장 긍정적인 단계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질환이든 정서장애든 거의 우리는 잠재적 이게 붙는다고 말을 하는 게 다 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극단적 선을 넘으면 우리가 정서장애, 그쵸? 정신장애로 분류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부끄럽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런 애착의 최극단치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현하게 생각하는 거, 집착.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애착이 아니라 그쯤 되면 집착이다. 애착은 잘 붙고 잘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 성인에서 나타난 것 중에 뭐예요? 못 떨어지는 거예요. 성인이 다 된 자식도 못 나가게 하고, 성인이 다 된 자식도 뭐 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다 된 자식을
뭐 10시에 통금이다, 12시에 통금이다, 뭐 지금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모는 그렇다 쳐도 이 아이가 외부적으로라도 어떤 건강한 소스를 받아서 그것들이 좀 완충됐으면 수용하지 않겠죠. 근데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데 그냥 수용해요. 뭐냐면 이 아이도 불완전 애착이 그 부모랑 똑같이 이게 전이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 집착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많이 아는 스토킹. 네, 스토킹. 이거 뭐 아시잖아요. 자, 아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애착이 잘 붙었다 잘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애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신뢰. 이게 신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로 엄마가 30분에 꼭 올 거야?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가 아니라 이미 그 관계에 이 축적된 에너지로 아, 엄마가 30분에 올 거야 라고 하면 30분 뒤에 우리 엄마는 와. 근데 30분 뒤에 안 오면 엄마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는 이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엄마는 분명히 올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정상적인 거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근데 스토킹은 뭐예요? 일방작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30분 뒤에 올게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신호는 엄마는 올 거야. 근데 만약에 엄마 안 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떠오르는 정서는 뭐예요?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엄마가 뭐 그거를 뭐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저처럼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전 애착 단계에서는 그걸 걱정이 아니라 모두 뭐로 이제 얘가 인지를 하냐면 버림으로 인지를 합니다.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스토킹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원래 뭐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단계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맨 처음 챙기는 기념일이 뭐죠? 100일이에요. 100일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기로 들어갔다 해서 100일인데 100일도 안 사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귀었다고 볼 수도 없죠. 근데 그냥 첫 호감은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났는데 몇 번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메시지가 그 불완전 애착을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로 받아들이냐면 너마저 나를 버려? 그러니까 너마저도예요. 이미 나는 버려진 몸, 너까지 나를 버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애착 단계가 있었죠. 그 애착 단계가 자기가 그 원했던 애착을 주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수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이 복수의 원천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갈망했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 눈에 나타나 있는 현상 앞에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뭔데? 내가 원래 갈구했던 애착 대상만큼 네가 나한테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 끝도 아닌데 네가 뭔데 내 애정을 어떻게? 네가 뭔데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서 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토킹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서 장애를 넘어서 그냥 뭐 이렇게 스토킹 짓을 얼마 일정 기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스토킹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해서 철수를 하는 건 그냥 약간의 정서 장애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시면 이거 스토킹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지속이 되고 더 강화가 돼서 범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이미 이 상태는요, 불완전 애착으로 인해서 이 뇌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나
아무리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애착이 저 밑에 그냥 1차 양육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양육자와의 불완전 애착에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만 결국 그만큼 애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라고 하긴 그렇고 집착의 또 다른 아주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맹신도. 네, 맹신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이 누려야 할 같은 권리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함께 공유해서 삶을 영위해야 될 집을 팔아서 거기다 갖다 주고. 그렇죠? 뭐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 뭐 집단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비죠, 사이비.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교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는 남들은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정말 이 오류가 완전히 돼버린 상태지만 본인은 생존을 위한 철저한 애착을 시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애착의 가장 끝, 이 위험성의 그 정서적 결과물이 뭐냐면 버려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려지지 않기 위한 행동이 쭉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집착. 자, 두 번째는 이제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중독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독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불완전 애착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폭식장애. 그러니까 음식이 저는 이제 그 삼각형 커피 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허전함을 막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애정 결핍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이게 폭식장애예요. 폭식장애의 가장 주된 에너지원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포만감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폭식장애인 사람이 당근, 오이, 양파, 상추, 뭐 토마토를 막 폭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포만감이 없잖아요. 이 폭식장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꽉 채워주는 거예요. 내 배를. 근데 그 내 배를 꽉 채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만감의 근원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탄수화물 중독에 많이 빠져요. 폭식장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핍으로 인한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독이 굉장히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장 강박도 하나의 이 중독에 의한 정신장애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불완전 애착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그 엄마들 중에 자기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앵간한 돌멩이는 다 들고 온다는 거예요. 가방에도 놓고 주머니에도 놓고. 그러면 또 엄마는 갖다 버리고. 그리고 막 혼나고. 다 흙이고 막 거기 막 벌레도 있고 뭐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내다 버리면 아이는 더 주워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또 소아청소년과를 데려갔나 봐요. 근데 그 어린 아이한테 약물을 주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DHD처럼 전두엽에 뭔가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을 채워주기라도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뭐 이리저리 돌고 돌다가 뭐 부모 교육도 한다 하고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막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 엄마가 놓쳤던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돌멩이가 자기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되게 어린 아이였어요. 7살? 8살? 그 정도 된 아이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행동이 나타났는지 어쩌고저쩌고를 이제 계속 이제 실전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원인도 모르는 동생이 생겼는데 엄마가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나고. 그래서 동생한테 집착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버려진 자기랑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애를 주워다가 자기 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완전히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을요, 자꾸 말이 되느냐로 받아들이면 어떤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것들을 잘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빨리 해결되기가 쉬워요. 이게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뒤에 이제 제가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 행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생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것을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그게 어떤 이 아이의 애정에 대한 결핍에 잠시 드러났던 문제 행동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막 모르죠. 커서 저장 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요, 뭔가를 막 수집하는 사람 있죠. 수집. 예전에 우표 수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수집이라는 개념이 있죠. 뭐 피규어 같은 거 막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집하고 저장 강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집은 홀릭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내 애정템을 홀릭하는 거고요. 저장 강박은 버려짐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일을 할 때 글을 쓰다가 이제 망쳐지면 이렇게 찢어서 버리잖아요. 걔는 쓰레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한테도 자신의 어떤 그 버려짐에 대한 공포, 불안이 거기에 또 투영이 돼서 동일시는 그 종이도 못 버리는 거예요. 먹다 남은 상한 음식 쓰레기잖아요. 그것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TV에서 보는 그런 막 쓰레기를 막 버리면 막 그 대상자가 막 광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과거에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복귀가 돼서 그런 광분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핍에 의한 중독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결핍에 의한 중독 말고 회피에 의한 중독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 나는 도망가고 싶어. 어디로? 지금의 나로부터. 지금의 나로부터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왜 요즘에는 막 10대들도 SNS를 통해서 뭐 마약을 구입하기가 막 쉬워져서 뭐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많이 했던 그 중독의 대상물이 본드, 부탄가스 이런 거였어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그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 알코올 중독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거 맞고 취해서 자고 싶어. 그러니까 잊고 싶은. 그러니까 자는 동안은 자기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피성 중독. 이것도 불완전 애착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독의 어떤 현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하나는 막 채워 넣는 거고, 하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 근데 이게 다 중독으로 나타난다. 자, 세 번째는 고립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이게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불완전 애착의 최단 극단치는 뭐예요? 버려짐이라고 얘기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세상 안으로 갇히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 자폐일 수도 있고요. 성인 자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고립인 경우가 많죠. 이게 이 용어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히키코모리라고 그렇죠. 예. 운둔형 외톨이. 운둔형 외톨이. 제가 최근 들어서요, 이제 저희 아이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연락이 안 된다는 친구가 이제 몇 명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들었고, 저희 조카 아이한테도 들었고, 제 지인 친구한테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 친구의 동생, 그 친구의 그 이웃했던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모두들 쉬쉬해서 몰랐는데, 이제 집 바깥을 안 나오는 운동형 외톨이가 됐더라고요. 아주 너무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를 알았던, 어린 시절에 함께 그래도 초등학교 다녔고,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뭐 군대에서도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조기 전역을 하고, 뭐 하여튼, 집 바깥을 안 나간대요. 그럼 엄마가 이제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이런 고립, 운둔형 외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게 히키코모리라고 제가 먼저 떠올랐던 게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제가 먼저 들어서, 일본에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툭 이런 질환은 없어요. 다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막 식은땀이 나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 민망해서 어떻게 참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상성애자입니다. 이상성애자. 제가요 정말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성애자에 성소수자를 넣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네가 넣고 싶다고 막 넣지 마세요. 좀 제발. 본인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야 내가 그 머리를 열고 생각을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못하지만 제발 좀 이상성애자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서 함부로 막 떠들어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자, 이상성애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성소수자하고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소수자를 언급할 수 없어요. 이상성애자에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범죄와 가까운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데이트 폭력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폭력, 거기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나 관계폭력하고 이상성애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는데요. 가정폭력이나 요즘 막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저는 다른 지금 뭐라 그러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성폭행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지간에 연예인 사이에 무슨 성폭행이 성립되냐 있다고 소리를 사실 거의 한 10년 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을 일부 이제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배함으로써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또 말씀드릴게요.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최단 극단치의 심리적 기저가 뭐라고 그랬죠? 버려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기 위해 매달리는 행동도 하고 버려진 것에 대한 어떤 후 정서로 버려졌으니까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폭식해서 집어넣고 아니면 그 버려짐에 대한 정서적 불안 상태를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어떤 다른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립을 선택하거나. 자, 이 이상 성애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관계 맺음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성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지영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성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근데 일단 그냥 성적으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이든 힘이든 무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것들로 지배함으로써 이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렇죠? 이게 관계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을 줌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성적인 수치심을 받은 자는 그걸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 학습던 무기력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니 저럼 도망가지 왜 못 도망가? 왜 못 도망가겠어요? 그 폭력과 협박과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성을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나머지 요소들도 다 있는 거죠. 너 나한테서 도망가면 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어차피 도망가 봐야 저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성애자는, 그죠? 버림의 공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네. 이게 뭐 위계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는 위계에 의한, 아니면 그냥 무력, 폭력, 다 힘력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인해 가져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불완전 애착의 극단치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강제 통제나 방임이에요. 이게 뭐죠? 아동학대 중에 정서학대, 아동학대 중에 정서학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동학대 그러면 막 멍들어 있고 막 이런 것도,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학대니까 이건 너무나 명확하고, 요즘에는 정서학대도 들어가죠. 이 정서학대에는 방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통제는 아시죠? 못 가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외출도 못하게. 그 다음에 외출하면 계속 불안해갖고 뭐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해서 어디냐 뭐 지나친 구속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나갈게, 나가던가 말던가, 엄마가 들어왔는데 오던가 말던가. 이게 뭐예요?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인정해버리면 내가 버려지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내가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임. 네. 아예 그래서 정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애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희 이제 심리학에서 애착에 대한 부분 공부를 할 때, 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또 대학 다닐 때 얘기 또 해야 돼. 뭐 100명 넘는 이성을 만난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케이스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제가 이제 나름의 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만남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지난번과 조금 다른 뭐 약간 점점점 전에는 막 하면 막 이렇게 반응했다가 조금 이렇게 반응하면, 제가 이제는 곧 나를 버릴 준비가 돼 있구나 싶어서 자기가 먼저, 그쵸, 이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관계 맺음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문도 모르고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그 중에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거의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썸의 단계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내가 버려지기 전에 내가 버려야 내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 되다 보니까 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군가와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딱 한 명이 유사한 뭐 100명 넘게 만나는데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어쩌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되게 궁금하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자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 처음 해본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두렵대요. 그 공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공포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공포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도 되게 고마웠지만 그 친구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뭐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진 않았지만 그때 아마 한 6시간을 넘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뭐 정말 지나친 통제, 뭐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정서적인 부분을 어떤 이 상대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는 정신 이상으로 가버려서 의처증, 의부증, 아니면 아예 케어하지 않는 방임. 저희 아이 친구가 2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방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됐다는 사례를 이렇게 저희 아이랑 굉장히 이제 카톡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방임이구나를 자기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방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인도 방임을 당했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애착을 형성했다가 스스로도 그 애착 형성 단계에서 본인이 먼저 상처받을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케어하지 않는 거, 아예 돌보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요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단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했던 집착, 중독, 고립, 이상성애자, 그 다음에 강제 통제 및 극단적 강제 통제 및 방임. 자, 여기까지와 앞으로의 3개가 지금 더 남았는데, 그럼 왜 똑같은 불완전 애착을 겪고 그 다음에 버림이라는 최종적인 본인이 겪어야 될 공포를 라는 다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 각각 나타날까?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상성애자로 나타나고, 제가 앞으로 얘기할 이 3가지, 그게 결국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DNA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불완전 애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강제 통제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성애자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항상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소시오패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자,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존재에 나만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에 어떻게 나만 있어요.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신뢰할 사람은 셋 다 나밖에 없는 거라는 건 공통이에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이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걸 고립으로 만들거나 이상 성애자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믿는 거고 나를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뭐 나쁘게 말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 동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내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아주 극단적인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면 왜 그럼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 DNA, 자기 심리 구조적 DNA에 원래 그런 게 많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더 극단치로 강화가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런 심리적 기전은 갖고 있었지만 애착이 잘 형성되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인. 자,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심리적 구조가 있거든요. 그 심리적 구조가 사실은 이게 방향인 거예요. 음의 방향이냐 양의 방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걸 우리가 자꾸 그 약간 범죄에서 드러나는 성향을 사이코패스적 성향으로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딱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전은 사실은 거의 유사한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잘 도구화해서 쓰면 아주 훌륭한 정말 그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잘못 쓰이면 조폭 두목이 될 수 있고 마피아 두목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이 세상에 애착 대상은 없어. 나예요, 나. 이게 나르시시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이 만들어진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애착이 불완전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웬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씀드렸죠? 극단치라고. 제가 지금 8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8개는요 기본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정상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성공하는 성공의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치를 볼 때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적인 선,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아마 초기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에 소시오패스는 도구화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 그게 무슨 의미야? 나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 네. 나를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물질적이던 그렇죠? 소모품, 수지품, 소유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도구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 이게 뭐예요? 어떤 애정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 난 돈이 필요한데 쟤는 돈이 많아. 근데 쟤는 돈이 별로 없는데 저 부모가 돈이 많네? 그럼 내가 쟤를 취해서 걔가 가진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백발백중 결혼 상황에서 돈이 사라지면 그 관계가 파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저희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고뇌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반이 애착이나 애정이나 신뢰로 어느 정도 애정이라는 게 뭐 사실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기본화돼 있고 그 위에 뭐 조건도 붙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부분 싸움도 하고 잠시 마음에 어떤 거리도 두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헤쳐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혼만 하지 않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는 그 15모짜리가 내 장인장모짜리가 재산이 많아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전세 사기꾼이었어. 뭐 빌라왕 천채 500채 700채 이래서 들어갔더니 그럼 나한테 이제 얻어지는 쓸모가 없어졌죠? 그러면 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새 것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버리고 또 새로 구하고 얘를 버리고 새로 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끔찍한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반려인들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제 키우시는 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되게 인간적일 것이다. 95% 정도는 맞아요. 95% 정도는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5%들이 이 95%를 다 잘못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자꾸 드러날 때 우리는 뭐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애견 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견 카페가 없어지면서 이 애견 카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애견 카페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물들을 다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갖고 자기 친정이 어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당부터 해다 헐고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막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이제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게 막 개 짖는 소리 막 동물 짖는 소리가 발생이 되고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서로 뜯고 물리고 너무 끔찍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을 찾았더니 이 애견 카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애견 카페 주인은 자기가 가장 애정하는 강아지 하나만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SNS에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랬나 봐요. 자기는 너무 동물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강박에 준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결핍을 나의 결핍을 해소해주는 도구에 플러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함께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동물들을 도구화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 우리가 왜 비인간적인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장기나 이런 걸 보면 동물을 학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95%는 진짜인데 나머지 한 5% 정도는 이 동물을 도구화해서 자기가 굉장히 휴머니스트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여성한테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동네에는 굉장히 자기가 동물 애호가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동물을 키웠으면 동물을 어떻게 해줘야 해요? 사랑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히는 건 없지만 먹여줘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미지화하는데 도구화 시켰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편도 도구화, 자식도 도구화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인권이나 자식의 니즈, 자식이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내가 원하는 잘 빠진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도구화하는 이런 소시오패스. 이런 부모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착 하나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전초 단계가 뭐냐면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및 청년의 분리불안이 있어요. 이 중간 단계에서 분명히 얘네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막 아동학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이 아이는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다 가진 정상인이에요. 이런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이런 현상들을 막 보여요. 자,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학교는 나의 작은 사회잖아. 그죠? 학생 입장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예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분리불안으로 인한 학교 가기 싫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 뭐 학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사실 그것도 결국 이렇게 거의 대부분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은요 이 부모하고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면 학교를 안 가면 애가 너무 해피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립 안 해요. 엄마 따라 졸졸.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엄마 따라 졸졸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 가고 엄마 옆에 있으면 너무 막 눈이 하트하트야. 근데 학교를 가면 눈이 뭐 그냥 이렇게 초점이 없는, 그리고 애가 그냥 곧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울한 표정과 무기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엄마가 옆에만 있으면 하트하트, 밥도 싸먹고 잠도 잘 자고 막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노래도 듣고. 그러니까 고립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뭐냐면 얘는 불완전한 분리불안을 겪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8세에서 30개월, 18개월에서 30개월의 안전 애착을 겪었더라도 이 아이가 성장기에 급변하는 어떤 가장 그 위험할 때 이 분리를 겪으면 청소년기에도 그런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그냥 애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기 때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태 중에 하나가 퇴행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퇴행 현상. 왜 아이가 더 컸는데 10살 됐는데 지 동생이 빨아먹고 다니는 젖병으로 지도 우유 먹는다고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많이 흔하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유사한 퇴행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때 부모님이 적절하게,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제대로만 하시면. 여기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스킨십과 놀이. 그 다음에 너가 먼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킨십. 네, 같이 뒹굴고, 그쵸? 같이 손 붙잡고, 뭐 전시회도 다니고, 놀이동산도 가고, 엄마와의 여태까지 그 불안했던 부분들. 어떤 불안이에요? 버려짐에 대한, 엄마와 분리되면서 나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불안을 그렇지 않다라는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딱히 답이 없어요. 놀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는 다 큰 아이인데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 그러면 같이 자주셔야 돼요. 이건 병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는 엄마가 나를 버리진 않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그래서 아이들은요,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이제 되게 가까운 지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건강했던 아이인데, 이 엄마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해가 들어왔는데, 이 엄마는 아이한테 다 고지를 했대요. 엄마가 이제 너가 컸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얘는 거기까지 들으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가 오케이.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자기가 다 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 결과가 엄마가 이제
경상도인가? 하여튼 그쪽 지방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는 자기 친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다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 고지를 했고 아이가 오케이를 해서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거를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엄마가 일하는 걸 동의한 거지 엄마하고 분리됐다라는 부분은 엄마와 일 사이에서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한참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가끔 전화해서 나 사랑한다고 크게 말해 막 이런 막 말 같지도 않은 유아적 행동을 보이잖아요. 일하고 나하고를 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그렇게 잣대를 놓는 유아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도 말이 되냐고 자꾸 그 반문을 하세요. 애가 5학년씩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뭐 상담가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뭐 정신분석학자도 일단 첫 관문은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는 물론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 아이는 그런 행동을 안 보였겠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또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요. 그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에서 살짝 그 결핍과 소시오패스적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엄마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제가 아까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밀린 숙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옆에 있어라. 그럼 아이가 처음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불신이 생겨서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으니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그럼 결국 그 아이는 뭐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예 고립이 돼버리거나 그렇죠. 아예 뭐 상대 뭐 친구든 남자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없이는 죽어도 못 사는 애, 여자 없이는 죽어도 못 사는 애. 근데 애정은 아닌 거. 이게 뭐예요? 이런 불완전 애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답이 간단해요. 청소년과 청년의 불안은. 근데 이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 24세로 이미 넘어가잖아요. 그럼 2단계 제가 아까 얘기했던 8단계 안으로 만약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 안에 1, 2년 정도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뛰어나서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신만 해결해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야무져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에서 굉장히 사실은 무기력함을 느꼈던 게 아무리 알려드려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이 아이 탓을 하지 않고 그게 엄마 탓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 때문에 벌어진 일에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엄마라는 거고 부모라는 거지 너가 잘못했다가 아닌데 자꾸 그걸 내가 잘못했다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쵸? 네.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얘기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거의 이제, 그쵸. 분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8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정도와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은 쟤 좀 왜 저래? 좀 심한 거 아니야?로 선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되거나 약물이 반드시 되거나 아니면 그쵸. 네, 세상과 격리를 해야 될 정도의 위험한 사람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가장 원천을 뿌리를 찾고 들어가면 그것이 애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애착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바로 시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그러면 이 분리불안의 애착을 그러면 내가 최소화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시기가 일단 있어요. 그 시기를 일단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즉시 바로 개입이 들어가면 2단계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몰랐다가 제가 이거는 무조건이다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한 2, 3주 기르면 한 달 이게 어릴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뭐 2주도 안 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100% 저를 신뢰하고 제 말을 이해해 줬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것들을 너의 잘못이야 라는 메시지로 알아듣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로 계속 자기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면 뭐 어떡해요. 네.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불안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청소년기의 분리불안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리불안의 단계에 의해서 학교를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또 학교를 안 가는 아이의 뭐 근원이 분리불안인 것도 있고 다른 요소들도 거기에는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거꾸로 역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근원은 애착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애착 단계를 그래서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나 뭐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이런 것과 다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누구의 뭐 꿀팁, 뭐 하나의 어떤 매뉴얼,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이게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이게 뭐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서부터 다 일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까지로 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설로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그러면 끊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첫 출발이 애착을 다시 형성해주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차라리 춤을 추는 게 날 뻔할 만큼의 컨디션이었는데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원래 더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한 촬영인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그러면 언제 어떤 식의 애착이 가장 위험한 불안전 애착을 만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